프랑스에 있는 연금 체계가 42개에 달하는데 각 체계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 액수 등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의 연간 적자가 13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 체계를 2025년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일시키고 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상향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특혜사항을 폐지하고 모든 대상에게 동등하게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과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실패했고 사르코지도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연금 개혁을 43살의 마크롱 대통령이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프랑스 내에서의 반발은 대단했습니다. 철도와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하고 교사와 학생, 의사와 변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연금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고속철과 파리 지하철 대부분이 운행이 중단되고 병원과 학교 등이 문을 닫고 파리 관광명소인 에펠탑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는 멈춰섰습니다. 이에 지난 22일 마크롱 대통령은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지급되는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직후부터 월 800만 원이 넘는 특별연금을 자동으로 지급받고 자동으로 헌법재판소 위원직을 가져서 매달 17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과 헌재 종신수당을 합쳐서 총 월 2500만 원인데 말입니다. 마크롱은 재산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의 모범을 보이고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연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마크롱의 모습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렸습니다. 높은 연봉과 온갖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늘 전쟁만을 일삼는 모습과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21일 마크롱 대통령은 옛 프랑스 식민지인 코트디부아르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식민주의는 중대한 과실이었으며 과거로부터의 페이지를 넘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과 코트디부아르의 젊은 층 모두 식민 통치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와 새로운 우정의 협력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 통치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이전 대통령과는 다른 역사관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2017년 TV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한 행동은 완전히 야만적이고 우리가 사과를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할 과거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식민 통치 시절 프랑스군이 아프리카에서 약탈했던 문화재를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과거 프랑스의 잔재였던 화폐 개혁을 축하하며 경제적 독립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옆에 두고 프랑스가 나치와 협력했다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24 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의 벨디브 사건 75주년 추모식에서 벨디브 사건은 프랑스 경찰이 나치와 협력한 결과라고 시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프랑스 구구정당은 당시 친독일 성향의 비시 정권이 프랑스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일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마크롱의 모습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서 잘못된 과거를 부인해온 일본 아베 총리와 대비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며 한국 국민들의 상처를 위로하기는커녕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마크롱의 모습은 과거를 부인하는 일본에게 일침을 가하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득권을 놓지 않는 한국 정치인들에게까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참 멋지네요. 이상 진심TV였습니다. 량이 회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일본차의 국내 판매량이 2,000대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한국 수의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등 일본차 5개 브랜드의 지난 판매량은 2,357대로 전달 대비 19.2%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차 판매량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이후 지난 8월에는 1,398대로 전월 대비 47.4%가 줄더니 9월에는 1,103대로 전월 대비 21.2%가 감소하며 최악의 실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차의 판매량은 10월부터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차 5개 브랜드 전체 판매량이 1977대로 전월 대비 79.2%가 증가하며 11월에도 9.2%가 상승하면서 2357대로 2달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한일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면서 일본산 불매운동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7일 많은 언론들이 이를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최근 일본차 업체들이 꼼수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새로 등록한 차량은
기존 2자리 숫자와 한글 그리고 4자리 숫자 등 7자리 번호 체계에서 3자리 숫자와 한글 그리고 4자리 숫자의 8자리 번호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8자리 번호판을 달아야 함에도 일본차 업체들은 기존 7자리 번호판을 달도록 영업한 것입니다. 즉 바뀐 번호판 시스템에 따라 새 번호판을 단 일본차의 경우 불매운동 이후 차를 구매했다는 표식으로 인식돼 일본차 구매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번호판을 기존 체계로 바꿔 달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새 번호판 제도가 적용될 당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8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차 목격담과 함께 불매운동 이후 차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비난 글들이 다수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꼼수 영업 방식을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 차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꼼수 영업 외에도 일본차가 국내에서 판매량이 회복된 또 다른 이유는 연말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 재고떨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혼다는 중형 세단인 어코드 1.5 터보 모델 재고 물량 800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600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더해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 무상 쿠폰까지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닛산 또한 패스파인더를 구매하면 주유권 1,500만원을 제공하고 토요타는 최대 1,000만원 할인에 나섰습니다. 다만 일본차들이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차 관계자는 일부 차종에 따라 1,000만원 이상 할인에 나선 이유는 불매운동으로 인해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서 재고 해소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내년에는 신차 출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고가 정책을 펼쳐왔던 도요타와 렉서스도 현재는 파격 할인에 나설 만큼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큰 폭의 할인을 해야 팔린다는 의미인데 앞으로는 일본 차들의 제살깎기 영업 방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매운동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통계를 확인해보니 실제 일본이 있는 타격은 더 커진 것으로 재확인됐는데요. 한국을 방문해 일본 기업을 조사했다는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 안에서 너무 나간 불매운동에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불매운동의 영향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어 한국의 불매운동은 곧 사그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 통계를 보면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 수량과 금액은 제로에 가깝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8억엔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주요 현지 언론도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사히신문은 지난 1년간 일본 맥주는 한국에 매달 3억엔 이상 수출했었지만 지난 7월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에서 일본 브랜드가 철거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등 지난 8월 한국의 맥주 수출액은 5천만엔, 9월에는 60만엔으로 감소해 불매운동의 악영향은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갈등에서 화제였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독점 수준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불화수소가 또다시 일본의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신은 그동안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이 100년간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지만 일본이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도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해 힘써왔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소재와 장치 등에 의지했지만 앞으로 한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일본의 불화수소 업체 관계자는 한국이 큰일을 위해 드디어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일본제 점유율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도 국산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우위는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 이제 한국 측이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직접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제조에 나선다면 일본 기업이 미래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맥주,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류, 관광 등 일본의 많은 산업들의 매출액은 수출 규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소재도 국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기가 강해졌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의존이었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늘 그랬듯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국민적 저항에 대해 한국인들은 냄비 근성으로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면서 조롱하는 일본의 망상을 현재 한국은 역사에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